일단 글로벌 상황 우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런 외부 세계를 왜 분석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 이게 보통 어딘가 갇혀서 통제시키고 좀 순진한 애들 만들 때 쓰는 방식이 어, 너만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전체적인 설계를 보고 다 알면은 나가서 창업할 테고 외부 세계에서 더 좋은 기회를 발견하면 나가서 그 기회를 옮겨갈 테니까. 이게 사람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자기 그릇 안에 가둬놓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멍청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권력자들이 편해요. 지금 근데 미국 보면은 지금 중산층이 빚도 못 내고 있어요. 오히려 월세 내고 생활비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들과 교수들이 그런 상황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생겨도 월급이 뻔한 사람들이 보통 이래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난민들이 고학력자고 중산층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근데 베네수엘라부터 정글 뚫고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의 명문대 박사들이 뭐 이런 상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더더욱 더 대만이 힘들죠. 대만 대조초임이 135만 원이에요. 근데 같은 언어 쓰는 사람들 중에 박사급이 저거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왜 우리가 무언가 어쨌든 일을 한다는 거는 외부 세계에 맞춰서 나를 바꾼다는 개념입니다. 외부 세계에 무지하면 문제가 뭐냐면 규칙이 바뀌었을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체가 안 됩니다. 게임으로 치면 패치노트가 바뀌었는데 이전 패치노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의미는 장소를 그래서 선택하거나 장소를 좋게 만들거나 외부 상황에 맞춰서 성장 모델을 변화시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주식으로 따지면 종목 선택이 되는 거고 기술로 따지면 기술 선택이 되는 거고 성장으로 따지면 스탯 찍기가 되는 거고 스타팅은 큰 차이가 없는데 잘못 찍으면 많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대충 정리하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었죠. 본격적인 시작은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트럼프가 이제 25% 보복 관세를 중국 수입품에다가 한 걸 시작으로 보는데 좀 과격할 뿐이지 사실은 2016년 오바마가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한 것의 연장입니다. 2010년에도 이슈가 있었는데 예, 환율 조작하고 있다 이거 이슈가 있었는데 2011년 지정 안 했습니다. 그래도 예, 지정 안 했는데 이거 보면은 2010년에 영상이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시대가 많이 변했는지 고작 10년 사이에 이런 게 느껴질 겁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미국이 위태로웠던 시기에 때문에 안 했는데 2016년 정도 돼서 미국 경제가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무역 수지 적자 문제가 주 이슈가 되니까 위안화 절하를 아마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바마가 중국 환율 조작에 대해서 대단히 비난합니다.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뺏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 상무장관이 헛소리합니다. 글로벌화 시대에 환율은 무역에 큰 영향 못 준다. 예, 헛소리합니다. 이 당시 처음에 오바마의 재선거가 미국 제품을 사고 바이 아메리카, 미국인을 고용하라, 하이어 아메리칸 이런 거였는데 요게 사실 없죠. 자유무역 시기에는. 그러니까 해법으로 이제 같은 해법이에요.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 플러스 고립주의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미국 재산 제품과 미국 고용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미국에 지금 걸려있는 거는 1990년대부터 쭉 내려온 무역 수지 적자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거의 균형무역이 되는데 무역 수지 적자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GDP 공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정부 지출, 기업 투자, 요게 이제 내부에서 뿌리는 거죠. 개인 소비가 미국이 60에서 70%입니다. 대부분 요 개인 소비 내수 시장을 공략하려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익을 얻어서 수출을 받는 거죠. 근데 순수출이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마이너스예요. 이게 기축통화국의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데 무역수지 적자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자본수지 금융업을 발달시켜서 미국에 다시 채권을 팔고 재투자를 시켜가지고 재투자를 시켜가지고 금융업을 장악하는 걸로 자본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금리로 오니까 중국에 있던 돈이 쭉 미국으로 빨려가죠. 그 외에 다른 국가들도 미국으로 빨려가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금융업을 장악하면서 미국의 자본 수지로 밸런스를 맞추는 방식을 썼던 게 자유무역 시대였어요.
일본을 위태롭게 만든 플라자 합의조차도 이 무역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평화, 전쟁 대신 자유무역을 위한 세금 같은 그런 입장으로 기축통화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수 어느 정도 개방해준다. 참고로 근본이제가 그래서 이 시기가 자유무역이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지금 시기에는 WTO의 제재 이번 이런 게 소용이 아예 없어요. 원자재 국가들인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WTO 그냥 무시하고 자기네 할 거 합니다. 그래서 근본이제가 유지되던 시기에는 이제 미국이 무역 흑자국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기축통화국은 귀금속이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케인즈 시기였고, 그러니까 내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성장을 하나.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무역 흑자국인데, 요 점점 떨어지는 무역 적자 폭을 어떻게든 커버하기 위해서 미국이 머리를 자꾸 짜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노믹스가 나오는 게 저 개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 그래도 2000년대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2000년대까지는. 그래서 사랑해요 미국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중국 굴기 이후 무역 적자 마이너스가 가속화됩니다. 미국 내 내수 시장에서 돈을 벌던 자국민의 그런 이런 것들이 위협이 됐죠. 내수에서 잘 먹고 살던 사람이 점점 이제 연봉은 고정되고 인플레이션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이란 게 국가 간의 격차는 줄여두는데 국가 안의 격차가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2009년에 무역업체들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달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국제무역분쟁 때문에 안 했죠. 그리고 지금은 2024년 지금 시점을 보면은 열심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알루미늄 제재를 하는데,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재를 하는데, 여기 한국에도 유탄이 들어와요. 중국 그룹의 알루미늄 공장이 있거든요. 이게 전남에 있는 광양만에 진출하는데, 이게 우회로 미국에 수출하려고 만든 건데, 요것도 핀포인트로 덤핑 관세라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하려고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중국 이 알루미늄 기업이 광양만에 진출해서 우회 수출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게 외국인 투자 기업 1호라면서 전남에 이제 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알루미늄 시공식. 요거 제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견제는 핀포인트적이고 안보적이고 경제와 안보가 지금 일치화된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경제노믹스를 보면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 우리나라 치면은 신토부리, 그리고 국산, 애국 소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 아메리칸, 그리고 하이어 아메리칸은 자국민 고용. 오바마는 국제무역이 두려워서 바이 아메리칸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백을 했습니다. 백오프. 그리고 중국을 파트너로 삼아서 중국의 채권을 팔고, 이거에 대해서 제일 크게 반발한 게 카터필러였어요. 자국 내 이제 기업들도 반발이 컸고, 대신에 하이어 아메리칸에 신경을 썼죠. 고용해라. 미국 퇴역 군인 고용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당시 이라크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군인 대우가 별로 안 좋았는데 PTSD도 있고 해서 몰카를 시작해서 유튜브를 하는데, 사람들이 성인 노숙자를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하는데, 옆에 아동 노숙자에게 돈을 주는데 성인 노숙자에게는 일하라 라면서, 일 구하라고 하면서 욕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군인이에요, 군인.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받으니까 뭐 음식도 엿뿌리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받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음식 사가지고 아이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유튜버가 했던 사회 실험이거든요. 2010년대. 이 당시 정말 이라크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저런 PTSD 있는 군인 노숙자 많고, 사실 지금도 사회 문제입니다. 근데 보통 미국에서 군인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힐빌리라고 해서 자유무역하고 난 다음에 백인 중산층들이 하층민을 떨어지고 거기에 마약 중독자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힐빌리 노래라고. 뭐 돈 없는 힐빌리. 사실 우리나라도 아마 점점 이거 비슷하게 될 거예요. 외국인이 나와서 돈을 잡는데 한국인인데 이제 하층민에 속하는, 외국인보다 하층민에 속하는 요런 게 앞으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역 군인들을 고용하라는 노력과 그 다음에 전과자들 편견 채용 금지해서 하이어 아메리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2015년에 오바마의 트위터인데, 올바르게 일을 수행할 사람을 원한다면 베테랑을 고용해라. 해고하지 말고 고용해라.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죠. 정확히는 화이트 컬러 위주로 들어갔고 사실 그 제조업이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농업을 계속하던 미국 중부에 그쪽에 대해서는 큰 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 러스트벨트 기반으로 해서 지지한 게 트럼프입니다. 오바마에게 실망을 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는 그래서 하이어 아메리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엄밀히면서 바이 아메리칸까지는 그 미국에 그 중국에 가서 너네도 시장 개방해가지고 우리 거 사라 라고 했는데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하이어 아메리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노모 오레오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니까 트럼프가 오레오를 좋아하는데 노모 오레오라고. 여기까지.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요거인 거죠. 하이어 아메리칸의 가장 반대적이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이민 오는 거는 막아놨는데 스템 석사 계열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민을 더 잘 석사 계열 외 사람들을 막았고 스템 석사나 이런 공학 석사 계열로 이민을 더 쉽게 오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때. 그리고 그래서 그게 주로 막는 게 불법 이민이죠. 여기 중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패닉계의 저임금 노동자가 몰려들수록 경쟁이 더 심화가 돼요. 요 사람들이 되게 불만인 거예요. 이런 불법 이민을 계속 허용하는 거. 근데 미국은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는 육로 이민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전통적으로 자기네들 이제 망명 비슷한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이트 컬러 입장에서는 위협이 안 돼요. 근데 블루 컬러 입장이나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위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고용의 위협이 되거든요. 그것들이 주로 공화당 텃밭이 되고 오바마에 실망을 해서 트럼프에 지지하는 방식이 되죠. 지금은 이제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에 여기에 대한 갭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히스패닉이 계속 들어오게끔 지지하는 게 민주당인데 사실 2009년에 히스패닉은 미국의 최대 소수 인종이 됩니다. 흑인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2009년 이후부터. 근데 지금보다 더 늘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몇 대째 살아가는 백인들에겐 위험으로 작동합니다. 중국의 바이 아메리카는 실패했었죠. 그리고 트럼프 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바이든 노믹스. 바이든 노믹스 같은 경우 사실 지금 현대 바이든 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인플레이션 범위로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돈을 풀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바이 아메리칸 그 다음에 하이어 아메리칸 이렇게 했는데 행정명령을 철회합니다. 다시 철회합니다. 일단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히스패닉 뷰가 위험해요. 지금 사실 트럼프 때 고용률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보급력주의 하면서 여기서 하이어 아메리칸을 해버리면 히스패닉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철회합니다. 그리고 바이 아메리칸을 해버리면 동맹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에 보면 전문가들은 라틴계 소수 유권자들이 미국 하원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도왔다. 소수 유권자라고 보면 제2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제1 세력이 백인이면 제2 세력이 라틴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2020년 스페인어 광고에서 공화당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지만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은 있잖아요. 사실 공화당 경선은 똑같은데 민주당 경선이 좀 특히나 더 심하죠. 스페인어로 이제 유세까지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선거 연도에서 미국 정치인 사이에서 스페인어 온라인 사용이 급증합니다. 히스패닉계 표를 주로 받는 정치인들도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카시오 코르테즈나 뭐 저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변수가 지금 합법 라틴 근데 지금 이제 살짝 바뀐 게 뭐냐면 트럼프 쪽으로 좀 많이 이동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중도층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법 라틴계가 스윙보터로 트럼프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닿는 건 이게 어떤 거냐면 라면 말 팔리는 게 와닿죠. 왜냐하면 이 라틴계 사람들이 좀 매운 거 좋아하는데 매운 거 입맛에도 맞고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이 아메리카는 또 왜 통용이 안 되냐. 지금 멕시코에 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중국 대신에.
멕시코에 공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바이 아메리칸 해버리면은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수입하지 말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멕시코에 공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바이 아메리칸이 통용이 안 됩니다. 미국 시장 뒷문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우회적으로 미국에 팔기 위해서 멕시코를 활용하기도 있죠. 미국은 여기에 관해서 지금 핀포인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알루미늄 이제 제재처럼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이 아메리칸이 통용되지 않는 이유는 히스패닉교를 받아야 되고 바이 아메리칸이 통용되지 않는 이유는 멕시코 공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물가가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멕시코 국경지대에 히스패닉이 늘어날수록 공화당이 약해집니다. 사실 스웨덴, 유럽의 난민 수용도 자기네도 표 만드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민주당 지지주고 공화당 지지주인데 보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짙을수록 히스패닉계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의 유사합니다. 예. 히스패닉계들이 많을수록 민주당 지지가 많아요. 그래서 남서부는 라티노가 많을수록 민주당 지지가 강해집니다. 공화당 남부 텍사스 같은 곳에서는 그래서 열받아서 불법 여기에 대해 사회 문제를 만들으니까 불법 이민자를 각 민주당 지역으로 옮겨버립니다. 뉴욕, 시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작살이 났죠. 그 불법 이민자들로 미치겠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살짝만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이걸 이제 Sanctuary City, 뭐 Sanctuary 쌍초리 State. 시리 해가지고 이렇게 분배하시는 거였는데 요거 링크 어쨌든 밑에 다 붙여놓을 테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캘리포니아, 뉴욕, 시카고 치안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민자 쓰나미 이거죠. 텍사스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법은 니네들이 만들고 왜 우리가 감당하냐. 뭐 이게 그럼 이런 이민자가 오면 연방정부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저걸 무조건 받으라 해놓고 주정부에서 돈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역의 세금으로 커버해라. 그러니까 버스 태워서 민주당 지역으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너네 주가 감당해라.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도 정치에서는 원래 미국이 그렇지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군사 문제 요거 살짝 사전 상황만 이야기할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목전은 크림 반도를 합병할 때처럼 한두 달 안에 단기 결전을 내고 그리고 난 다음 정복한 부분에 대해서 휴전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저항해서 막았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대신 피를 흘리고 있지 않냐. 무기 지원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재파 전술로 소모전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장기전으로 넘어간 거죠. 소모전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요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한국도 지원해서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저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국 그리고 북한 이렇게 하고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뚫리면 이제 그 유럽 자체가 위험한데 나토가 그 고기능 무기 위주로 갔지 전쟁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무기량도 부족하고 탄환도 부족하고 나토 같은 경우에 미국도 사실 비슷하고 그 제조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같처럼 탄이 많고 그러니까 고기능 무기 하나보다 물량이 더 도움이 되거든요. 전쟁에서는. 근데 이제 고기능 무기는 있는데 물량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 양상도 좀 바뀌었죠. 여기에 이란까지 같이 협조되는 이유는 이란이 또 드론을 잘 사용합니다. 드론이 탱크 잡는 데도 그렇고 나름 헬기 대신에 써먹기에 상당히 좋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 지원하고 한국도 유럽이 지원하고 이제 미국도 지원하는데 이게 바이든 때까지는 미국이 나서서 적극 지원할 것 같았는데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줄 것 같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지원합니다. 이게 무슨 양아치성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양아치예요. 미국 돈을 지원해라 하다가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잠깐만 그럼 이제 우리 돈을 내야 되겠다.
저거 뚫리게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군사비 증액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진짜 양아치성, 양아치성. 그 트럼프가 말했던처럼 군사비 증액하고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적극 지원하고 트럼프 될 것 같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의존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는 바로 쌩깔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이 가장 큰 차이가 이건 고립주의. 우리가 왜 세계를 지켜야 하냐? 우리 세금으로. 그걸 지켜지는 동맹국들 유럽과 한국은 우리보다 좋은 복지 제도를 누리고 있다. 유럽, 일본, 한국. 바이든은 이런 말을 안 한 거냐? 근데 트럼프는 고립주의자예요. 그래서 2020년 종전선언 하려고 했었던 것도 이런 배경입니다. 뭐 종전선언 하면은 뭐 미군 뺄 수 있지 않냐? 2024년에 이 말합니다. 트럼프, 김정은이 나 좋아해서 미국이 안전했던 거다. 진짜 잘 보면은 정치 안 한 사람인데 정치를 왜 이렇게 잘하지? 아, 했었나? 예. 김정은이 되건 하고자 하는 건 나는 불량 국가가 아니라 정상 국가가 될 것이다. 요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바꿔 생각하면 세습은 받고 중동 왕권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북한이랑 종전하면 지금 트럼프가 하는 말은 이거죠. 북한이랑 종전하면 미군 빼자. 한국에 핵 주고 미군 빼자. 방위비 더 받고 미군 유지하자. 요 세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희망하는 것. 예. 일단 미군을 빼자. 빼버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 거의 반식민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군을 뺄 명분을 계속 찾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전통적인 공화당 플레이북이랑 완전 다르니까 그 미국의 보조금 지급에 맞춘 각국의 자국 내수 키우기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처럼 보조금으로 원래 지급 안 하는 게 정석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한번 보호무역주의하고 그 다음에 큰 정부 시스템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각국에서 보조금 지급하면서 큰 정부주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큰 정부주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강달러부터 나오죠. 강달러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국제 무역 거래를 할 때는 달러가 한 56% 이 정도 되는데 국제 무역 자체가 감소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무기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소련이 붕괴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위안화로 결제를 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원유나 식량이나 이런 걸 얻기가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국제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 위안화가 신용이 있어요? 달러가 신용이 있어요? 심심하면 평가절하라는 위안화에겐 전혀 신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4년 세계 상품 무역을 미국 달러 가치는 5% 감소한 24조 1000억의 달러에 가했습니다. 그냥 5% 감소했어요. 근데 이러한 감소는 반대로 서비스 무역이 증가해서 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건 맞아요.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출을 하니까 달러가 있어서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선진국은 완제품을 어느 정도 수출을 해요. 근데 후발국 같은 경우에는 상품 무역이 줄어드니까 달러가 부족해요. 식량, 에너지, 그 다음에 제조업 이런 걸 돌릴 때 에너지가 더 필요하고 식량도 더 필요한데 이것들을 구입할 달러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원래 후발국이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점점점. 왜냐하면 개발이 덜 되어서 인구도 많은 상태에다가 제조업을 돌리니까 제조업이 에너지 먹는 함합니다. 네. 요즘 이제 데이터 센터가 새로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 선진국이 선제적으로 에너지 식량을 수입하니까 경쟁 문제가 터지는 거죠. 왜? 같은 거 가지고 선진국 돈 있는 달러 있는 선진국이랑 후발국이 에너지 식량을 선제적으로 수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개도국들이 다 죽어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제조업이 디플레이션 이렇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나는 건데 그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유럽의 에너지난이 생기면 피는 개도국이 봐요. 그래서 뭐 인도, 파키스탄, 태국 LNG 구매 시도 실패했죠. 그래서 인도가 반쯤 중간쯤 써서 유럽 에너지로 싼 거 먹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경제 안보가 일치되는 시대입니다. 뭐 자기 편한테만 잘해주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현재 딱 중간이죠. 양쪽에서 다 먹으려고 한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었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딱 중간이죠. 애매하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유럽과 일본이 지금 자국 내수 키우기에 들어갔습니다. 유로화 약세, 엔화 약세가 그런 건데 트럼프가 이거 제일 싫어하죠. 위안화 평가절하했던 중국을 환율 종자화 보던 방식과 같은 형태인데 동맹국에게 이걸 원래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하죠. 이게 국제무역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 트럼프는. 미국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금액 기준으로 일본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중국을 제친 상태입니다. 지금 수출로 따지면 일본 그 자동차 수출에서 호황이에요. 수출로만 따지면. 미국에 대한 수출은 11.0% 증가한 20조 2,700엔. 중국은 6.5% 감소해도 17조 7,600엔. 예. 이런 상태입니다. 증가량이 더 높아요. 중국에 팔던 거 이제 미국에 파는 거죠. EU 2023년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EU 회복했습니다. 뭐? 무역 적자에서 지금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엔화 그 유로화 약세. 그럼 뭐가 증가했냐? 지금 이제 균형이 어떻게 나왔냐? 보면은 미국이 지금 유럽에다가 에너지랑 원자재를 열심히 수출해주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열심히 수출해주고 있고, 그 가지고 식량이나 이런 것들 또 이제 유럽이 이제 미국에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밸런스를 맞추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미국의 무역 적자가 좀 줄어들었어요. 좀 줄어들었어요.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 당선 전에 엔화 약세나 유로화 약세의 꿀을 최대한 보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게 장점이 뭐냐면 자유무역이 사실은 제조업이 원래 디플레이션이 나오면은 한 10년, 20년 가거든요. 근데 자유무역이 제조업 디플레이션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무나 알리들도 열심히 자국 내 상품, 물품을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라고 하는 것도 열심히 제조업 상품, 물품을 외국에 팔려고 직접 영업을 뛰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쩌면 상황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내수 키우기, 그러니까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케인즈로 계속 돌리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국에서 돈을 벌려면 이제 뭐 이런 예전에는 약한 규제였는데 자유무역에서 근데 규칙이 변화된 상태죠. 그래서 보호무역으로 이제 자국에서 돈을 벌려면 동맹 위주 우선, 그리고 선호 윈윈, 뭐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정부끼리의 관계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차별이 시작되는 상태입니다. 까다로워져요. 즉 정부가 주도하는 케인즈 시대, 재정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지금 보면 계속 돈 풀고 있잖아요. 이런 재정의 시대. 연준보다 미국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요. 그런 것만 봐도 이미 지금은 재정의 시대입니다. 내수 규모 이렇게 돌아갈 경우에는 자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수 규모가 큰 나라가 유리해요. 내수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수 인플레이션이죠. 한마디 정리하면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 재정부, 즉 옐런은 계속 돈을 풀어요. 옐런의 고학 경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4~5% 정도 인플레이션 2~3년 정도 유지를 한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바이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돈 푸는 걸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죠. 돈 푸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국채 지금 최근에는 2024년 5월 사이 지금 최근에는 국채 매수하고 돈 풀 바이백을 지금 하고 있죠. 거의 도박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 연준의 금리나 명분을 주려고 계속 노동시장 평가 기준도 바꾸고 바이든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거 다 합니다. 네, 트럼프가 여기에 끼어드는데 민주당 도와주려고 금리 내린다. 만약 금리 내리면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끼어들고 있죠. 정치죠. 저분 정치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래놓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이래놓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니 안 잡히니 이 문제가 아닌 상황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미 돈 풀고 있어요. 돈을 풀고 있어요. 여기선까지는 이제 줄어들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사실상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금리는 높은데 정부가 돈을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니 많이 이런 상태입니다. IMF에서 계속 경고하고 사정하는데 재정 심각하다. 미국 재정 심각하다. 그 다음에 미국 이러다 큰일 난다. 너무 이런 금리 인하 안 된다. 인플레 자국 우려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명분을 계속 가는데 제가 매경 월바에서 본 건데 노동시장을 보는 룰까지 바꿨어요. 이 빨간색 이하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일상적일 때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노동 데이터 기준까지 바꿔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뭐 바이든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JP 모건이나 이제 여러 가지 월스트리트는 장기채 다 던지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하라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그 채권이 다시 급락을 했었죠. 저는 장기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살 때 자체부터가 지금 떨어져도 전 또이또이예요. 왜냐하면 저게 그 전쟁 대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달러를 쓰는 게 아니라 원화를 쓰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그 금리가 상승할수록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달러가 나오는 것까지 고려하면은 거의 또이또이 할 거예요. 근데 전쟁이 터져버리면은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도 위안화 그 달러와 절하 이야기까지 나온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뜨려 버리면은 그대로 또 이제 그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장기채는 여전히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비중 조정은 당연히 하고 있겠죠. 일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 했을 땐가 2023년 초에인가 2022년 말인가 이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물으셨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미국 정부, 중국 정부가 뭘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웰컴 투 케인트 재정의 진입니다. 뭐 선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더 크지 지금 현재 뭐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시대 끝났습니다. 이제 규칙이 달라요. 정치와 경제가 일치합니다. 트럼프 2기를 준비해 놓은 걸 보면 1기에서는 사실 당선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멤버가 부족해요. 2기는 싱크탱크들이 다 연구해서 플레이북을 다 만든 상태입니다. 1기 때 왜 그랬냐면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일단 규칙이 공화당의 선거 관련된 원래 정당이 있으면 선거 관련된 플레이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승리를 위한 공식이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다 어기고 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이런 거 다 어기고 자기 방식으로 올라갔어요. 그것도 뭐 가장 돈도 적게 선거 자금 항상 부족한 입장에서 올라갔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돈 안 썼나 어쨌든 선거 자금 제일 싸게. 그래서 자기식으로 플레이북을 거부하고 당선이 돼요. 그리고 다시 2기가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 공화당이 트럼프한테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진짜 정치 잘한다고요. 2기쯤에 거의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싱크탱크들이 연구 다 하고 트럼프에 다 맞춰서 그리고 공화당도 트럼프에 맞춰서 최적화된 상태로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말까지 나와요. 달러 가치 절하까지 구상하고 있다. 바이든은 동맹은 중시해 줄 것 같은데 트럼프는 고립주의거든요. 동맹도 없다. 전부 보호무역주의다. 바이 아메리칸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EU가 지금 트럼프 재집권 대비해서 방위비도 올리고 내수 키우려고 하고 공화당 측과 소통도 하려고 하고 그럼 EU도 반대로 관세 개입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도 하고 저 양아치예요 양아치 EU. 캐나다도 열심히 대비하고 있고 어떻게 대책팀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 각국의 진보 정권들이 전부 다 대비하고 있는 거죠. 뭐지. 일본도 당선 대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의 1공장 찾아서 경제기업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지금 트럼프를 거부하는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근데 트럼프가 지금 기록적 엔저 미국의 대장 뭐 이렇게 하고 지금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이것도 하겠죠. 또 이거 또 이야기하고 있죠. 방위비 대폭 인상. 여기서 1기랑 가장 큰 차이가 프로젝트 2025라는 게 있는데
싱크탱크가 연구해서 이제 준비된 집단이 오는 거예요. 공화당도 트럼프에 최적화해서. 그래서 뭐 이기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고. 근데 바이든이 저지른 게 너무 커요. 중국 규제하고 불법 이민 막았는데 이거 사실 트럼프랑 같잖아요. 처음에는 열었다가 도저히 이거 민주당 지역이 감당이 안 된다. 뉴욕이랑 캘리포니아가 지금 GTA가 벌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바이든 인플레이션 네가 일으켰잖아. 거기 이런 것까지 해서 제조업 지대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화이트 컬러 지대는 GTA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또 심지어 돈을 풀고 있고 거기에 예, 전통적인 이야기인데 금리 낮춰야 물가 잡는다. 이건 나왔는데 케인즈 논리거든요. 거의 MMT급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케인즈 논리긴 해요. 돈 풀어서 공급 늘리고 일으켜서 성장시켜서 물자 늘려서 인플레이션 잡는다. 그게 됐으면 5, 6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 안 났겠지? 사실 전부 다 스태그플레이션 날 거라고 생각해요. JP모건 연착륙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 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 전쟁까지 걸려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도대체 뭘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규칙이 딱 하나는 맞아요. 전략적 변곡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략적 변곡점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고, 이제는 미국 정부, 중국 정부, 각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뭘 하는 사이인데 규제가 아주 강해지는 거죠. 예, 각 나라별로 이제 자유무역 규제가 생기고 그 안에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키우고 이런 건데 내수 큰 나라가 보통 이깁니다. 전략적 변곡점은 지났고 정치와 경제, 안보가 온라인되는 그런 규칙의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내 편 편향이에요. 여기에 관련돼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답은 뻔하죠. 미국에 반대하지 마라, 연준에 반대하지 마라. 언제나 이렇습니다.